자, 피는 좀 꺾이긴 주택임대차 네모치고 밑줄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계약이다. 이게 주택임대차에 대한 설명이에요. 임차인이 뭐냐? 임차인 그 집을 빌리는 사람, 세입자죠. 세입자가 주택의 소유자인 주택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세금을 주고 그리고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인 그 집을 사용하게 된 후에 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끝이 나면은 보증금을 반환받는 전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인 거죠. 전세금을 돌려받고 목적물인 주택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반환해야 되지. 네, 그게 주택 임대차예요. 여러분도 지금 부모님이 주택 임대차 하고 있는 중이신 사람들도 많을 거야. 집을 빌려주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빌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사회초년생이 되면 바로 집을 사긴 어려우니까 전세를 되게 살기 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이 주택 임대차를 하게 되겠죠. 임대차를 이제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이제 권리가 발생되는데 그 권리가 뭐냐면 임차권이래요. 임차권의 개념이 뭐예요? 임대차를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 그게 임차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을 빌릴 수 있는 권리인 거지. 집을 빌릴 수 있는 권리. 내가 보증금을 줬으니까 그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빌려준 대가로 나는 그동안 집을 빌릴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이 생겨요. 근데 임차권은 뭐에 해당한대? 채권에 해당한대. 채권이 뭐야? 채권은 뭔가를 빌려준 권리야. 그러니까 이 채권이란 거는 얘가 전세금을 줬으니까, 전세금을 빌려줬으니까 그 전세금을 빌려준 것에 대한 권리인 거지. 그러니까 이 채권이란 거는 한마디로 돈을 서로 빌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권리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이래요, 원래는. 채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권의 특징이죠. 채권의 특징. 채권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연이가 윤철이한테 그 10만 원을 빌렸다고 해보자. 그러면 도연이가 10만 원을 빌렸어. 그러면은 윤철이는 그 10만 원을 돌려받는 권리, 채권이 이제 생기는 거지. 그리고 그 채권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그게 채무자야. 채무자는 이제 도연이가 되는 거야. 그럼 채무자인 도연이한테 윤철이가 10만 원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채권이 생겨. 그런데 채권을 윤철이가 도연이한테만 주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을까? 없어요. 저한테. 오직 도연이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서희야 나한테 돈을 10만 원을 돌려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면은 그 채무자는 누구니까? 도연이니까. 그러니까 채권이란 건 원래 오직 그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임차권은 채권이야.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집주인이 바뀌었어.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자, 나 이제 그 집 나가세요. 여기 이제 내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원래 채권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임차권은 아무한테나 주장 못 하는 거지. 오로지 집주인한테만 처음 그 전세 계약을 맺었던 집주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돌려받는 거는 이제 알아서 이제 그 집주인한테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집 나가라고 하면 새 집주인 집 나가라고 하면 집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원래의 현실이었어. 그게 원래 현실이었어. 반면에 이제 채권은 이렇게 제3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반면에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 할 수 있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은 뭐래요?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래. 물건에 대한 지배권. 그리고 물건에 대한 지배권, 물건의 종류에는 뭐가 있대요?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이 있대. 그러니까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의 권리는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 그거는 이 집은 내 거다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채권이랑 다르지. 그리고 저당권은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이제 돈을 빌려줬을 때 생기는 권리야.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있어. 이제 2억짜리 집이 있어. 2억짜리 집이 있는데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한테 돈을 빌렸어. 돈을 1억 5천만 원을 빌렸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은행은 이 집을 담보로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게 돼.
나는 이 집에 대해서 1억 5천만큼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당의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이 집의 저당권을 설정하게 돼. 그러면은 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이 저당권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집 1억 5천을 갖다가 반드시 이 집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집주인이 파산해가지고 나 망했어요. 돈 없어요. 배 째세요. 이랬을 때 나는 이 집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이 집에 대한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집을 팔아가지고 이 집에 대해서 이제 이 집을 팔린 돈에서 1억 5천만큼은 내가 가져가겠어. 은행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뭐예요? 저당권인 거야.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망했을 때 돈을 빌려갔던 집주인이 망했을 때 그 집을 팔고 판 금액에서 자기가 빌려준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권리. 그게 저당권인 거야. 근데 저당권, 소유권, 전세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고 할 수 있대요. 그건 물건이고 누구에게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전세권도 있네. 전세권은 뭐야? 그 집에 대해서 물건 같은 저당권 같은 권리를 갖다가 하는 거야. 그 세입자가 이 집에다가 그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은 그 집에 대해서는 저당권 은행이 이제 잡은 것처럼 그 집에 대해서 1억 5천만큼의 자기의 그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게 전세권이에요. 근데 이건 물건은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래요. 따라서 물건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물건이 채권보다 뭐다? 우선한다. 우선한대. 그리고 같은 물건들 사이에서는 선순위 물건이 후순위보다 우선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같은 물건들 사이 선순위 물건이 후순위 물건보다 우선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맞아. 먼저 선순위로 처음으로 먼저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전에 2억짜리 집이 있다고 했을 때 은행 1이 이 집에 대해서 1억 원을 갖다가 이제 그 빌려줬어. 1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은행 2가 이 집에 대해서 이제 5천만 원을 저당권을 갖다가 이제 설정을 했어. 그렇게 하면은 선순위는 누군 거야? 은행 1인 거지. 은행 1이 먼저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은행 1이 먼저인 거지. 그러니까 경매로 이 집이 팔렸어. 경매로 이 집이 팔려가지고 예를 들어 경매에 1억 4천에 이제 팔렸단 말이야. 2억짜리 집인데 경매면 더 싸니까 1억 4천에 팔렸어. 그러면은 은행 1이 1억 원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먼저 1억을 빼가. 그 다음에 남은 돈 4천만 원에서 이제 은행 2가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순위 물건이 후순위 물건보다 우선한다는 그 말인 거예요. 먼저 이제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먼저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물건들 사이에서는 선순위 물건이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왜 그런 걸까요? 임차인은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게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한대. 왜 그런 걸까? 그러니까 이게 임차권은 무엇이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었어. 야, 너 집 나가. 그랬을 때 나는 이 집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 소유권은 물건이잖아. 물건은 임차권인 채권보다 우선하죠. 내 물건이 더 우선이야. 내 소유권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넌 이 집에서 나가. 라고 했을 때 어이구 나는 임차권밖에 없으니까 채권밖에 없으니까 나는 밀리니까 나가야겠네요. 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임차인들의 운명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집주인이 바뀌면서 이제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지. 그러면은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한 다른 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 임대차는 뭐다?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뭘 반환받아요?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그게 주택 임대차예요.
주택 임대차를 하게 되면은 임차권, 집을 빌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래요. 원칙적으로는 채권이래. 특정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임차인은 계약 맺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이 주장 가능하다. 만약 주택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채권이랑 이제 대비되는 게 뭐예요? 물권.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이 있대요.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고 같은 물권 사이에선 선순위 물권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채권으로서의 권리만 있으면은 임차인들이 채권으로서의 권리만 있으면은 주거 안정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임차권을 물권 같은 효력을 주기 위해서 이제 생겨난 제도가 뭐예요? 전세권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세권이라는 게 생겼어. 그래서 이 전세권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약정 기간 동안 이용한 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임차권과 내용이 같아요. 이 점에서는 임차권과 내용이 같아요. 하지만 어디에서 차이가 있다? 물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대. 물권이라는 점에서. 전세권은 물권이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집주인이 바뀌었어.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저 전세권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계약 기간 동안 너는 못 나가. 너는 내가 널 내보낼 수 없지 하고서는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는 임차권을 그 주장을 계속 집주인이 바뀌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아무도 못 뺏는 거죠. 임차한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대차 내용이 어떻게 된대요? 임차한 주 전세권을 설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임대차 내용에 등기부에 기재된대. 등기부에 기재된대. 등기부에 기재된다. 등기가 뭐냐?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게 등기예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권리관계. 이 부동산이 누가 지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집의 집주인은 누구인지, 이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돈은 얼마인지, 이런 게 다 적혀 있는 게 뭐야? 등기부라는 거야. 그 등기부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하면 등기부의 내용이 기재가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집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그 임차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서나 보호받을 수 있어요라고 딱 공시를 해놓는 거야. 네. 그런데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 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임대인들이 근데 이거를 잘 해주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임차인의 지위가 낮은 현실에서 집주인이 보통 갑이고 세입자가 을인 현실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가 않대요.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나 전세권 설정 안 해주고 싫은데 그러면 그만인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이 필요하게 된 거야. 전세권으로 이제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전세권으로 보호가 안 돼. 왜냐면 집주인이 동의 안 해주면 끝이니까. 그래서 국민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뭐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네, 이것이 이 글의 화제이죠. 이 법률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임차권의 물권적 효력을 발휘하여 이 법률의 특징,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이게 중요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주는 거야. 요건을 안 갖추면 안 준다는 거야. 이때 임차권에 어떤 효력을 준대? 물권적 효력을 부여한대.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여, 원래 채권이었는데 물권적 효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 등록 안 해도 전세권 등록한 것처럼 물권적인 효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데요 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인 거죠. 자, 이 요건이 중요해. 요건 1 뭐예요? 요건은 1번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는 것, 2번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 이 두 가지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은 요건을 충족한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바로 당일이 아니야. 다음 날부터야. 다음 날부터 임차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갖는다. 대항력이라는 거는 대항에서 이제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인 거지. 다른 제3자가 아무리 침범하고 싶어도 대항하면서 이 집은 내가 임차한 권리가 있어요. 이 임차권으로 나는 계속 살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대항력을 갖는데요. 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었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가 전세를 갖다가 딱 그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뭐부터 하러 가야 돼? 전입신고부터 당장 해야 돼. 전입신고 늦게 하면은 그만큼 대항력이 늦게 생기는 거야. 대항력이 늦게 생기기 때문에 집주인들 중에서 양아치 같은 집주인들은 그 전세 계약한 바로 바로 그날 그냥 바로 집을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전세 이제 담보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집이 깡통 전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주인이 하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서는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기 전에 내 전세권이 더 우선적으로 선순위 물건이 되려면은 일단 은행에 가가지고 바로 전입신고부터 하고 확정일자를 계약서에다 받는 게 필요한 거지. 그거를 해야 돼요. 1문단의 중심 내용도 적어볼게요. 1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였냐면은 채권의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받는 물권. 채권의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받는 물권. 자, 그럼 여기 빈칸 한번 넣어봅시다. 넣어볼까요? 다 썼나요? 자, 그래서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였다고? 전세권. 전세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줬어. 그래서 그 임차권을 물권처럼 만들어주는 제도를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약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이용하다가 부동산을 반환하면 부동산은 돌려받는 권리가 생긴다는 점에서 임차권이랑 똑같아. 내용은 똑같아. 근데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라는 점에서 임차권이랑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전세권을 갖다가 제도를 만들어줬어. 그런데 전세권을 이용을 못해 사람들이. 왜? 임대인이 동의를 자꾸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걸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줘도 그냥 전입신고만 하면은 무조건 주택 인도받고 전입신고만 하면은 물권이랑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해주자. 이렇게 만든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인 거지. 자, 전세권을 설정하면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네, 둘 다 임차권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 내용이 똑같다는 점에서 임차권이랑 동의를 한데 물권이라는 점에서 임차권이랑 차이가 난다는 거지. 자, 특징. 전세권을 설정하면 어디에 기재가 된다?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 물권의 권리 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렇게 하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면 임차인의 지위 보호를 위해 국민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야. 그러니까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됐어. 그 보호가 권리가 안 되니까, 권리가 보호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면서 그냥 전입 신고만 함으로써 바로 이제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일정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합니다. 일정한 요건이란 뭐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는 것, 주택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 이 요건이 충족된 다음 날부터야. 그래서 양아치 집주인들은 바로 이 충족된 다음 날이 되기 전에 미리 그 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짐.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요. 자, 대항력을 갖춘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대항력을 갖춘다는 거는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 집에서 못 나가요.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뭔 거야? 대항력인 거야. 대항력을 갖는다는 건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임차한 주택이 경매가 되면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차인은 이에 덧붙여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 또 뭐가 필요하냐면 그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이 집이 이제 집주인이 파산해서 돈을 못 돌려주게 됐을 때 그 집을 팔고 남은 돈을 내가 제일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게 우선 변제권이야. 그 우선 변제권이 있으려면 대항력도 있어야 되지만 확정일자도 있어야 돼. 확정일자는 뭐냐면요.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 가서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받는 거야. 계약서에다가 여기다 확정일자 날짜 찍어주세요. 그럼 도장을 찍어주거든. 그 도장 날짜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도장 날짜를 받으면 이제 그제서야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겨서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경매로 팔고 남은 돈에서 제일 처음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그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임차인은 자신의 우선 변제권 성립보다 뒤에 설정된 물건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선 변제권 성립보다 뒤에 설정된 물건에 우선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서 설정된 물건이 있으면 어때?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 이제 집주인이 이제 집이 있어. 이 집이 2억짜리야. 이 2억짜리 집을 가지고 이제 1억 5천에 대출을 은행한테 이제 미리 받았어. 미리 받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집을 갖다가 이제 7천만 원에다가 이제 전세를 갖다가 이제 세입자를 구한다고 했어. 이제 전세를 구한다고 했어. 그러면은 이제 2억짜리 집이 보통 2억짜리 집이면 보통 이제 전세 보증금이 보통 1억 5천 정도 된단 말이야. 2억짜리 집이면 1억 5천 정도 된단 말이야. 근데 7천만 나와서 어떤 사람이 우와 너무 싸다. 나 이 집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려고 봤더니 은행에 이미 저당권이 이렇게 1억 5천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여기다가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고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고 그리고 전입신고도 했어. 다 해봤자 이 물건은 은행보다 어때? 후순위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집이 팔렸어. 이 집이 이제 나중에 집주인이 망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갔어.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이 집이 이제 1억 7천에 팔렸다고 해보자. 1억 7천에 팔리면은 누가 먼저 가져가는 거야? 은행이 먼저 가져가는. 은행은 선순위니까. 그리고 얘는 뭐니까? 얘는 후순위니까.
그러면 1억 7천에서 이제 1억 7천에 팔렸으면 그 은행이 이제 여기서 1억 7천 중에서 얼마를 가져가? 1억 5천을 가져가. 그럼 2천만 원 딸랑 남지. 그럼 나는 2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야. 못 돌려받아. 이런 게 깡통 전세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지 전세금 싸다 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집에 우선으로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 돼. 근데 이제 집이 싸면은 그냥 무조건 들어가 버려가지고서는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야. 저걸 모르고 전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데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데도 너무 싸니까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그 집이 이제 그 설마 했던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을 갖다가 이제 싸면은 이제 뭐 사람이 혹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근데 내가 만약에 저당권이 이게 없어. 저당권이 이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내가 이제 확정일자를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은 이 집에 제일 선순위로 이제 그 물건이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은행이 이제 대출을 받아봤자 이제 나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내가 은행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최대한 빨리 받아야 돼. 안 그러면은 그 사이에 집주인이 저당권을 잡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계약하자마자 바로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응. 선수의 후순위는 응. 누가 먼저 했는지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렇지. 누가 먼저 했는지에 따라 다 나눠지는 거야. 그 은행이 대출을 먼저 해줬으면 은행이 선순위인 거고 내가 전세권을 먼저 설정해서 전세권이 선순위인 거지. 그래서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갖춰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언제부터 되냐면 1번 대항력과 2번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어진 그 날부터 발생한다.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였잖아. 그 대항력은 전입신고하고 난 다음 날부터 생겼잖아. 근데 이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언제부터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진 그 당일 날부터 생겨난대. 이게 또 차이점이죠.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진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 대항력은 언제 생겨?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했을 때 생기지. 그리고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가서 도장 받으면 계약서에 도장 꽝 찍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대항력과 확정일자 모두 갖춰졌다는 얘기는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 도장도 받았다는 거. 그 두 개가 모두 갖춰졌을 때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입신고하러 가면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러 가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야겠지.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에게는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을 선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까지 부여한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했는데도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이 막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은행이 선순위로 들어와가지고서는 그 깡통 전세 7천만 원짜리 이제 전세 받아가지고 이렇게 깡통 차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울면서 자살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진짜 그 전재산이 달랑 5천만 원밖에 없는데 5천만 원 다 잃은 이런 불쌍한 사람들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게 전세금 부족한 사람들, 되게 돈 없는 사람들, 그 소액 임차인인 사람들 전재산 다 잃으면 이 사람들 죽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좀 보호해주자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소액 임차인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에요. 최우선 변제권이야.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7천만 원 전세를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소액 임차인인 거야. 소액 임차인의 그 범위는 지역마다 달라.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야. 서울 같은 경우에 1억 원 정도가 소액 임차인의 범위야. 그리고 뭐 어디 다른 아니다. 서울이 1억 5천이다. 서울이 1억 5천이고 저기 지방이 한 9천만 원, 1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7천만 원짜리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소액 임차인인 거지. 어느 지역을 가도 소액 임차인인 거지.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는 보통 서울 같은 경우 5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해줘. 그러니까 은행이 선순위였어도 이 5천만 원은 얘를 먼저 빼주는 거야. 5천만 원은 일단 미리 빼주는 거야. 은행이 선순위로 들어왔는데도 얘를 갖다 최우선으로 이걸 제낄 수 있게 해줘. 그게 바로 최우선 변제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보장을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5천만 원도 잃지 않게 그 5천만 원 달랑 전재산인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갖다 잃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최우선 변제권인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로 들었는데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치? 집에 아무것도 담보대출 안 들어있는 줄 알고서는 집을 대출해줬는데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 제도가 생긴 다음부터 은행도 선순위 최우선 변제권으로 5천만 원 뜯길 수 있으니까 그 5천만 원 정도는 이 집에 이미 없다고 생각하고 2억이 아니라 1억 5천짜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담보대출을 해주는 거야. 은행도. 그래서 그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에게는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을 뭐보다 우선하여 선순위 물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거 그게 뭐다? 최우선 변제권이다.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증금의 기준과 최우선 변제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5천만 원, 서울에서는 5천만 원까지 그 보장을 받고서 5천만 원 돌려받는데 다른 지역 가면 3천만 원밖에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지. 이거는 자기가 이제 계약하는 그 지역에 그거 따라서 이제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다?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짜리 그 전세를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는데 그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장해주는 금액이 5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약간 깡통 전세라고 하더라도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은행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니까 이미 은행에 저당권이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도 약간 안전한 거지. 그런 집은. 그런 것도 이제 따져보면서 이제 그 전세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항력을 가진다는 거는 뭐다?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확정일자는 무엇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 우선 변제권은 경매 시 우선 변제권 이후 물권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효력은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갖추어진 날부터 발생한다. 대항력은 어떻게 해야지? 대항력이 생기는 요건 뭐였어요? 주택 인도받음 그리고 전입신고. 그러니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해. 이거 귀찮다고 막 차일피일 미루면 엄청 부모님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자취한다고 해가지고 전세를 이제 살게 되었는데 동사무소 와서 이제 전입신고했니? 그 확정일자 받았니? 했는데 아니 귀찮아서 내일 가려고 막 혼날 수 있는 거지. 왜냐면은 그 사이에 집주인이 무슨 일을 벌일 줄 알고. 그러니까 당장 가야 되는 거지.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를 이제 하는 건요.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한테 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한 2억 원짜리 넘는 그런 그 보증금을 가지고서 전세금을 얻었어. 그러면은 얘는 5천만 원 변제도 못 받는 거야. 그 5천만 원 그 기본 보장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소액 임차인한테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해준다는 그런 의미인 거지, 사실. 소액 임차인에게 정해진 금액까지 보증금을 선순위 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내 소액 기준, 과연 얼마까지가 소액이냐의 그 기준,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그 금액, 그건 모두 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만 또 이제 이거를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 5천만 원까지만 이제 최우선 변제권을 해주니까 내가 7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했어. 그럼 2천만 원은 못 받는 거야. 5천만 원만 이제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에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확실한 건 아닌 거지. 내가 근데 5천만 원 미만으로 만약에 전세권이 그 등록금이 그 전세 보증금을 갖다가 냈으면은 다 돌려받을 수도 있겠지. 그다음에 주택 임대차가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임차인이 임대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는 일. 흔한 일이죠.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어. 근데 저 줄 돈 없어요. 그러면서 집주인이 계속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집 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경우에 만약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전입신고가 없어지는 거잖아. 전입신고했던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이사를 가면 자신의 권리 순위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포함되어 있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이 돈 돌려주기 전까지는 그 임차인이 절대로 집을 안 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집을 절대로 안 빼지. 왜냐면 자기 권리를 안 잃기 위해서.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 내가 그 집을 이사 갈 집을 미리 구해놨어. 미리 구해놔서 들어가야 돼. 아니면 뭐 이제 내가 그 계약 종료랑 이제 동시에 이제 다른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더 다른 데로 이제 옮기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계약 종료랑 동시에 나는 집을 옮길 수밖에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그 전입신고한 거를 잃어버리면은 그 대항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위해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종료된 임차권이야. 종료된 이제 계약이 다 종료된 임차권을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래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자, 근데 그 요건이 있어요. 1번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돼. 그다음에 2번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여야 돼. 이때 임차인은 뭘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이 이를 심리해가지고 맞아 임대차 종료됐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안 됐네. 이거 두 개 다 확실해. 이렇게 결정을 이제 해줘.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제 결정을 해요. 이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4번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임차인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 계속해서 나의 대항력과 그 우선 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야.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아직 이 세입자의 권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를 등기부에다 계속 기재를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이사를 갔더라도 우선 변제권과 그리고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야. 근데 내가 그동안 까먹고서는 확정일자도 안 받아놓고 전입신고도 안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거를 임차권 등기 명령을 갖다 신청을 하면은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이제 취득이 되는 거야. 근데 이때도 문제는 있지. 만약에 내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 이 시점보다 이미 선순위로 저당권을 잡은 다른 은행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우선해가지고 가져가지 못하지.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그 시점에서는 가장 얘가 제일 빠른 그 뒤에 오는 애들보다는 빠르게 이제 선순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대요. 없다가도 취득할 수 있게 된대요. 한편 임차권이 등기된 뒤에 해당 주택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다른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임차권이 등기된 뒤에 이제 내가 이제 그 집을 이사를 갔어. 그다음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 근데 그 새로운 세입자는 이제 이 사람이 아직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놓고 있는 기간이잖아.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도록 한 거야. 왜냐면은 이 최우선 변제로 일단 얘부터 그 처음으로 들어왔던 선순위 얘부터 보호해줘야지 그 뒤에 들어온 사람 보호해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되게 깡통인데 깡통 전세인 거지. 그 전세 사기 당할 수 있는 경우지. 그러니까 이 집에 은행에서 이제 빌린 돈은 없어. 이 집에 대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은 없어. 2억에 대해서 은행 저당권은 없는 게 깨끗했어. 근데 이 임대차 등기 명령이 있는 거야. 등기 명령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세입자가 아직 돈을 못 받은 거야. 돈을 아직 못 받은 게 한 1억 5천이 돼. 그러면 은행에서 이미 가져간 거나 저당권 설정하나 마찬가지인 거야. 나는 이 집에 대해서 이미 이 집이 팔린다고 하더라도 1억 5천을 먼저 떼주고 그 나머지 돈으로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차 등기 명령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집도 깡통 전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임차권, 왜냐면은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부터 맨 처음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부터 구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게 그 뒤에 오는 사람은 구제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에 속한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어떤 거다? 종료된 임차권을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 과정.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안 했을 때 그때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법원이 심리 후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집이 경매가 돼서 팔렸을 때 그랬을 때 그만큼의 돈을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거지. 이게 그 무조건적으로 이거 등기 명령을 했다고 해가지고 집주인이 바로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돈을 돌려주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전입신고 안 하고 확정일자가 없었던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항권과 우선 변제권을 새로 취득할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 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체결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임차권 등기 후에 해당 주택의 임대차 체결하면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구제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얘들아 그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그 깨끗한 물건 거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걸 그런 전셋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등기 명령이 없는 곳도 들어가야지. 등기 명령이 있는지도 봐야 되겠지. 저당권은 없고 등기 명령이 없는 걸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집 시세하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차이가 많이 나야 돼. 그러니까 집 시세가 훨씬 비싸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처럼 집 시세가 2억 원인데 보증금이 1억 5천이잖아. 그러면은 되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집 시세가 2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경매로 팔리게 되면은 이게 막 그 낙찰가가 50%까지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집 시세는 2억 원짜리인데 막 1억 원에 팔릴 수도 있고 1억 4천에 팔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내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집 시세랑 보증금 차이가 되게 많이 나야 돼요, 좀. 너무 비슷하거나 가끔 정말 바보같이 보증금이 오히려 더 높은 시세를 제대로 잘 모르고서는 보증금이 더 높은 지역으로 막 사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집 시세랑 보증금이 충분히 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그런 것도 다 따져보고서는 골라야 됩니다, 나중에.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